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제는 미국의 나스닥과 S&P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거기다 어제 공개된 미국의 고용지표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한국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미국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국 증시의 상승을 상당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조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는 상승으로 출발했고, 분봉으로 보셔도 알 수 있지만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장 막판까지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지난번에는 2주 동안 단 한 번의 상승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 0.42% 상승으로 출발이 되었으며,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상승이 나온 이유는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 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비농업 부분이 무려 85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0만 6천 명이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고용지표가 나왔죠. 보통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우지수는 보통 하락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2주 동안 하락이 나왔을 때가 바로 고용지표가 공개된 다음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고용지표가 공개가 되어도 인플레이션 우려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고용지표가 공개되었을 때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나, 지금은 고용지표가 공개된 다음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무려 2.2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음 주에도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존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2.30%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연히 갭 상승으로 출발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플러스 2.4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가장 밀접한 주식이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플러스 0.2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도 플러스 1.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CPU 제작업체 인텔 역시 플러스 1.34% 상승으로 마감되었어요. 인텔의 경쟁사 AMD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49%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2분기 실적 잠정치가 공개가 됩니다. 그 여파 때문인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전부 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대부분 만원씩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11만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은 10만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으며, 반면에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설정한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9만원으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감소된 이유는 바로 하반기부터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약세를 보일 것이고 D램 가격도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연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8만원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죠. 이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가 역시 13만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최근에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옵션 만기 일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널뛰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 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8만원대가 붕괴되면서 다시 한번 7만원대에 갔다가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지난번처럼 이렇게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또 개미분들을 꼬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죠. 공매도 80%가 외국인이다. 그들만의 놀이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금 코스피 공매도 1위 종목인데 이렇게 공매도의 주체의 80%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18.4%는 기관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는 고작 1.8%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공매도를 하려면은 주식 대여가 필요한데 이걸 대차라고 불립니다. 이 대차를 해주는 쪽이 바로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18.4%밖에 공매도를 치고 있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은 한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좋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공매도가 여기 보시면은 89,900원대, 81,000원대에 가장 많이 쳐져 있고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다시 늘어나고 있죠. 분명히 다음 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개인분들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달려 들어올 거예요. 특히 다음 주 7월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고 7월 7일 칠석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촥 상승을 한다. 근데 그 다음날 옵션 만기일이라서 촥 빠지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후 월마트 같은 경기 민감주도 어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0.57%, 월마트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호텔 관련주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역시 플러스 2.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시 한번 폭증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말인 오늘도 확진자 수를 보시면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호텔 관련주라던가 경기 민감주가 상승했다고 해서 한국 역시 따라갈 거라는 생각은 상당히 생각하기 힘들어요. 자,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되는데 공매도를 살펴보시면은 생각보다 공매도는 많지 않아요. 공매도 수량이 200주, 100주, 1000주, 2000주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다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주가 자체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대부분 LCC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번 분기에도 적자가 나올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온 다음에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주가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되는 하락 내지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실적이 잘 났다라는 주가에 대비해서 주가는 오히려 계속되는 횡보 내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건 한화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 역시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연일 하락 내지 횡보가 나오고 있죠. 두 종목 다 똑같이 공매도를 보시면은 실적 발표 당일날 공매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현재도 연일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공매도 지옥이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식에 물을 타게 돼요. 물을 탄 상황에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서 본인이 탈출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오히려 주가가 빠져봐. 그렇게 되면은 물을 탔기 때문에 손실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매도 치기 좋은 날이 바로 실적 발표 날입니다. 현재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는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상승을 하면은 고점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공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공매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흑자가 나올 겁니다. 대한항공은 항상 화물 운송으로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흑자가 나올 것이고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 역시 실적을 발표하면은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 역시 다른 항공, 여행, 레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주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실적 확인과 공매도 수량을 체크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 말까지 백신 접종이 끝날 예정이고 1차 물량이 전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접종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괌이라던가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는 격리 없이 여행을 갈 수가 있고 PCR 검사지를 제출할 경우에는 비접종자 역시 격리 없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는데 일단 여러분 이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격을 보세요. 저는 사이판이라던가 괌을 비행기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이런 가격에는 갈 생각이 없고 또 괌이랑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지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신혼부부만 있고 저같이 찐따 같은 혼자는 가면은 놀림밖에 안 당해요. 자, 그리고 항공시간이 26시간이고 경유가 2번이죠. 아우 지쳐버립니다. 왔다 갔다만 해도 이틀이 소모가 돼요. 이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신 여건이 나왔네, 항공사들에서 PCR 검사만 있으면 괌이랑 사이판을 갈 수 있네, 뭐 이렇네 저렇네, 이러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기간에는 실적이 좋은 주식은 잠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실적 발표 당일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은데 이러한 주식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국제 유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구리 가격 역시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었죠.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고점에서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실적 발표하기 전에 1주에서 2주 정도 주가를 지켜본 다음에 저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수를 해둔 다음에 실적 발표 당일날 고점 매도, 아니면은 실적 발표 전날에 이미 갭이 좀 떠 있다면은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이 제일로 좋아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냥 공매도가 안 되는 때는 실적이 잘 나오면 한 2, 3일 쫙 크게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 당일날 그냥 빼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레벨이 상당히 높죠. 이게 여러분 공매도가 되는 코스피 200 종목이라던가 코스닥 150 종목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여기에 있는 공매도들은 시장 조성자 공매도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지만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대한전선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났죠. 이미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고 투상을 간다고 해도 여기까지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물리신 분들은 지금 상한가 2번 가도 본전에 오질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도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기 때문에 지금은 4,200원대 위에서 물려 계신다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된 대부 시스터즈,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6만 1,000원까지 갔던 대부 시스터즈는 지금 89,100원입니다. 거의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나는데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밖에 안 되고 여기서 또 상한가를 가봤자 여기밖에 안 되고 얘도 대원전선과 똑같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상한가를 2번 넘게 가야지 본인 본전에 와요. 자, 그리고 어제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었죠.
그 종목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인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4.52%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가 저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유통을 맡은 게임인 오딘이라는 게임이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 뉴스 덕분에 금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24%의 급등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처럼 IPO 열풍이 불었을 때 상한가를 2번이나 갔던 전래동화 같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주식을 보니까 한 가지 주식이 떠오르죠. 바로 빅히트입니다. 자, 빅히트는 하이브로 사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IPO 열풍 때문에 상한가에서 출발을 했고, 상한가를 갔던 주식이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기세로 상승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고점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 과연 지난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을 가는 척하면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치고 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최근에는 게임주 중에서 중국에서 판호를 획득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급등한 주식도 있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란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를 획득했다라는 저런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벌써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번에 펄어비스처럼 주가가 막 40%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공시를 잘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 공매도 과열 종목 적용. 자,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하자 공매도가 대량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 다음에 가장 최대의 공매도였고, 대차장고 상위 종목 2위에 차지한 종목이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런데 대차장고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거나 혹은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SM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3.58%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었죠.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SM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겠다,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콘텐츠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연일 이렇게 상승 중입니다. 물론 수급 역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이탈 조짐도 보이고 있지 않고, 연일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온 날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대차장고가 급증하고 있다,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만, 공매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그런 건 꼭 아닙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중에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고 상위 종목 중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 공매도가 많거나 대차장고가 높은 종목은, 중요한 건 여러분,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도 저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하락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되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5음봉 6음봉 나오면서 꺾일 때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막 반등을 다시 노리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많은 종목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면은 그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만 두고 보면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실적이 안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코다리19 바이러스 이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2배 이상 증가했죠. 이건 여러분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비슷합니다. 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8억이었는데 코다리19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130억이 됐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844억이 1062억이 됐죠.
조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시티는 상장 폐지가 됐어야 되는 그런 회사고 지난번엔 대주주 반대 매매도 나갔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게임주들은 말이죠.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게임주 실적이 좋으면은 주가 역시 상승이 나올까요? 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판호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오곤 있지만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거나 횡보가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주들은 말이죠. 대부분 목표가가 하향이 돼 있어요. 왜냐?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계산을 합니다. 작년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 하지만 그건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락다운이 된 나라들도 많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게임을 많이 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바이러스 백신도 나왔고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실적이 올해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고점 논란에 쌓인 미국의 비디오 게임주.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코다리19 바이러스의 수혜주로 게임주가 뽑혔었죠. 하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이 계속되면서 게임 관련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줄어들었고 닌텐도라던가 소니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으로도 게임주는 지금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게임주는 올해도 실적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닝 쇼크로 나오거나 혹은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줄줄이 소세지처럼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관련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IPO 대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시장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정정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 덕분에 공모가가 낮춰졌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공모 희망가를 45만 5천원에서 55만원 사이로 산정을 했는데 비교 대상이 월트 디즈니 혹은 워너 뮤직그룹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금융당국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권고 조치를 들었고 그 덕분에 목표가가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외 주식에서도 크래프톤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곧 상장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IPO 시장의 대어로 불리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 역시 카카오뱅크가 상장해도 상한가를 가지 못할 것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장외 시장 거래에서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도 연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주식들도 지난번에 크래프톤이 상장한다 뉴스 나온 다음에 이렇게 빵 상승이 나왔었죠. 11% 이상 상승했던 이때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4%로 마감이 되었고 그 뒤로도 주가는 횡보 내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실적이 어떨까요? 한미반도체, 테스,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인데 지금은 조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래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다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얘는 5.13%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지난 고점은 38,750원입니다. 여기서 한 8%만 더 올라주면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반도체 수주 공시가 나와준다라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죠. 7월 2일 같은 경우에도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기와 41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수주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금요일날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되었는데 한미 반도체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좀 가줘야지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코스닥 반도체주들 전부 다 하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넘게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요렇게 잠깐 반짝 상승하면은 한 3일 안에 내립니다.
자, 그리고 테스라던가 이런 반도체 기업 실적 예상치를 보세요. 자, 여기 2라고 써진 거는 컨센서스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거는 테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한미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요. 하지만 당기순이익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릴 것으로 예측하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홍보하더니 결국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커녕 주가는 계속 횡보 내지 하락하고 있는 게 반도체주죠. 저는 반도체 주식이 더 빠져야지 그나마 매매를 해보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고점 막 갈까 말까 이렇게 꼬셔놓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도체주는 이렇게 빼버려. 제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많이 매매를 해봤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쑥 빠지더니 와, 이게 한 달이 넘습니다 여러분. 한 달. 진짜 반도체주를 매도를 해보면은 정말 속이 탑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예전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14,500원에 사서 14,480원에 전부 매도하고 나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제가 판 가격에서 올라가긴커녕 더 내려갔죠.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얼마나 했다? 한 달이 넘어요. 이게 한 달이. 테스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다시 막 고점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항상 뺐어. 항상. 여기서 딱 15,000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16,000원, 17,000원이 막 보여 눈에. 하지만 15,000원 돌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싹 빼버리면서 오히려 13,000원까지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을 전날 종가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장에 잘 빠져나왔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이렇잖아요. 아침에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 비교해 보세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장이 끝나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됩니다. 600 종목, 700 종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상승이 500 종목이 됐다는 얘기가 300 종목이 오전장에 내렸다는 얘기고,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반대가 됐다는 얘기는 아침에 갭이 떴던 애들이 전부 갭이 빠지고 하락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손절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DIC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저 때 딱 순간적으로 갭이 떴을 때 빠져나가서 망정이지, 여기서 갭이 떴을 때 탈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다? 한 달 동안 물려 있었어야 돼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19.35% 갭이 막 뜨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척하고 바로 이렇게 고점에서 빼고 내려왔는데, 얘는 그나마 뉴스가 떴기 때문에 지난주에 상승이 나온 거지, 뉴스가 안 떴으면은 그냥 쟤는 하락세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가 베팅을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오전장 이내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괜히 본인이 아침에 못 팔았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 스윙으로 넘어가자. 모르겠지. 하고 놔두면은 DIC라던가 혹은 액션스퀘어, 플레이 위드처럼 주가가 그냥 계속 횡보만 해도 기회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실수로 아침에 수익금이 185만원이나 되었었는데 괜히 욕심부렸다가 이렇게 수익금이 깎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전환까지 되면서 정말 위기에 봉착했었지만, 오후장에 그나마 제가 샀던 종목이 슈팅이 나와줘서 무사히 탈출했지. 안 그랬으면 저 다음 주에도 슬럼프가 지속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막 상승으로 마감이 되고 그래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 뜻은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제대로 포지션 정리를 안 하면은 수익 줬던 것도 수익을 못 챙기고, 혹은 종가 베팅을 해도 아침에 갭이 안 뜰 확률이 60%가 넘는다란 얘기예요. 자, 아침에 장이 땅 시작하자마자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죠.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내가 종가 베팅에서 실패할 확률이 60%, 성공할 확률이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가 베팅이 절대 쉬운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6월 8일 날 K사인을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해요? 하시는 분들은 K사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종가 베팅하지? 그럼 그 다음날 상승이 빵 나오는 경우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바로 전날에도 이렇게 피레침 모양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자리가 나오면 또 들어가야지 하고, 이런 종목 종가에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물렸으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이렇게 쫙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종가 베팅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줬으면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물리면은 52주 신고가에 물려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 영원히 탈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크면은 지금 절대 탈출을 못해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만 보셔도 호가가 이렇게 얇은데 이 종목은 종가 베팅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종가 베팅한 다음에 3분 안에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급락이 나옵니다. 자,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기 9시 때거든요. 9시 때는 거래량을 보시면은 억 단위 1억에서 2억, 3억 정도 던질 수 있는 거래량이 터져요. 하지만 그 뒤로는 거래량이 없죠. 호가 자체가 얇아서 던지질 못합니다. 그리고 잠깐 불꽃쇼 한번 할 때, 이럴 때 못 던지면은 매수해주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못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호가 두꺼운 코스피 200 종목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두산 종목 같은 경우에 보세요. 아침에 3분 동안 잠깐 불꽃쇼 해주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횡보. 이런 거 갭 뜬다고 아침에 추격 매수 했어봐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5% 가까이 빠졌으니까 바로 500만원 손실입니다. 만약에 3양봉 매매, 이쪽에서 이렇게 3양봉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 베팅, 이런 위치에서 억 단위로 매매를 해서 때려버렸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1000만원 이상 손실이죠. 이게 여러분 억 단위로 한 종목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세 종목으로 나눠서 베팅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그럼 내가 베팅한 종목 중 한두 종목은 무조건 하락 종목에 들어갑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식으로 그냥 4-5종목을 종가 베팅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한두 종목으로 수익 먹고 나머지 3종목, 4종목이 물려가지고 결국에는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여러분 종목이 많으면 대응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호가창의 세기라던가 혹은 막 체결 강도라던가 이런 걸 막 다 지켜보고 있는데 천진반처럼 제가 눈이 세 개가 아니기 때문에 세 개 다 지켜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한다면은 한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 종목의 비중을 다 때리지 말고 반만 베팅을 하고 나머지 반은 물 타서 장중에 반등이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에서 먹고 여기서 수익금으로 종가 베팅한 종목을 자르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이런 전략은 곧 있을 실적 발표 시즌에도 유효합니다. 실적 발표할 때 한 두 종목만 베팅을 해야지 4-5종목 베팅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뇌물 혐의로 이재명 씨에게 경찰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다라는 뉴스죠. 이번에 경찰에 고발 접수가 된 내용은 이재명 씨가 본인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160억 원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줬다라는 혐의 때문에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어요. 자, 이거는 이재명 씨 관련주의 악재 중 악재죠. 카스라던가 CS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그렇게 주가도 좋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던가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 다음 주 이재명 씨 테마주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반대로 이 사건 때문에 최재명 씨 테마주는 다음 주 아침부터서 또 갭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은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은 종가 베팅을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서 옵션 만기 일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종가 베팅 위주의 매매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누구나 다 아는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식, S-오일이라던가 원자재주들은 이미 주가가 크게 많이 상승했죠.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날 오히려 공매도가 급증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임치우님, 아싸님,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